평범한 어선처럼 보이는 한 어선이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비밀을 감추고 있었다. 해경이 접근했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물고기가 아니라 냉동 창고에 얼어붙은 17구의 젊은 여성 시신이었다. 그날 밤 바다는 인간을 단지 상품으로 여기는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의 어두운 비밀을 드러냈다. 2023년 12월 12일 밤 거제도와 부산 해안 사이의 남해 상공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계절풍이 몰아쳐 파도를 하얀 거품으로 부서뜨리고 있었다. 어둠을 뚫고 비추는 것은 대한민국 해양경찰 경비함의 탐조등 불빛뿐이었고 그마저도 거친 파도에 따라 흔들리고 있었다. 조타실의 시계가 막 새벽 2시를 가리켰을 때 레이더 화면이 깜빡이며 의심스러운 점 하나가 나타났다. 길이 약 15m의 작은 배, 외형은 어선이었지만 무언가 이상했다. 강철로 만들어진 배는 방향 없이 천천히 맴돌고 있었고 항해등도 켜지 않았으며 어떠한 식별 신호도 보내지 않았다. 마치 비 내리는 밤에 길을 잃은 유령선 같았다. 경비함 함장 김민석 경정은 날카로운 눈으로 화면을 응시했다. 바다에서 10년 넘게 복무한 해양경찰의 직감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었다. 저 배에 접근한다. 검색 준비. 그가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즉시 사이렌이 울려 퍼지며 탐조등이 의심스러운 배를 향해 쏟아졌다. 마치 놀란 듯 그 배는 갑자기 방향을 틀어 속도를 높였다. 엔진이 굉음을 내며 파도를 갈랐지만 얼마 못 가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엔진이 심하게 떨리더니 꺼져버렸다. 배는 파도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흔들렸다. 경비함은 즉시 배를 나란히 붙였다. 멀리서 보니 갑판 위에 중년 남성 1명과 젊은 남성 2명, 총 3사람이 떨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마르고 다부진 체격의 중년 남성과 겁에 질린 2청년이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불안감이 가득했다. 그들은 48세의 선장 김철민, 41세의 선원 박상호, 그리고 막내인 28세의 최지훈이었다. 그들이 내민 선박 서류는 조작되고 수정된 흔적이 역력했다. 김경정은 의심의 눈초리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의심은 더욱 커졌다. 그는 짧고 칼날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냉동 창고 수색해. 무거운 철문이 천천히 열렸다. 익숙한 비린내가 아닌 역겨운 부패치와 섞인 차가운 냉기가 뿜어져 나왔다. 몇몇 대원들은 자신도 모르게 손으로 코를 막았다. 굳은 표정으로 손전등을 어두운 창고 안으로 비추자 얼음 덩어리들 뒤로 검은색 대형 비닐봉지 여러 개가 상품처럼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한 대원이 칼로 봉지 하나를 갈랐다. 빈일이 찢어지자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숨을 멈췄다. 봉지 안에서 창백하고 뻣뻣하게 굳은 인간의 팔이 생명력 없이 툭 튀어나왔다. 침묵이 흘렀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두 번째, 세 번째 봉지가 차례로 열렸고 결과는 모두 같았다. 그 안에는 젊은 여성들의 시신이 들어있었다. 시신들은 마치 가치 없는 물건처럼 겹겹이 쌓인 채 얼어붙어 있었다. 총 17구. 얼굴은 굳어 있었고 피부는 검푸르렀으며 눈은 허공을 향해 열려 있었다. 이것은 더 이상 어선이 아니었다. 희망 없이 떠다니는 거대한 관이었다. 갑판 위의 분위기는 소름 끼쳤다. 폭풍우와 밀수에 익숙한 베테랑 해경들조차 몸을 떨었다. 어떤 이는 감정을 억누르려 주먹을 꽉 쥐었고 어떤 이는 고개를 숙였다. 김경정은 길게 한숨을 내쉬고는 쉬었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배를 봉쇄하고 즉시 부산해경본부에 보고해. 그날 이후 비 내리는 남해의 밤은 예전과 같지 않았다. 이 끔찍한 발견은 단순한 검색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영해에서 벌어진 가장 잔혹한 인신매매 및 살인사건의 시작이었다. 그날 밤의 어두운 파도로부터 인간의 생명을 거래하는 범죄 조직을 추적하는 길고 긴 여정이 시작되었다. 이 여정은 수사관들을 냉혈한 범죄자들과의 싸움으로 이끌었고 수많은 한국 가정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17구의 시신을 실은 강철 어선은 부산항으로 예인되었다. 비는 여전히 세차게 내렸고 항구에 불빛이 부서진 유리 조각처럼 무릉덩이에 반사되었다.
무장한 경찰들이 삼엄한 경계를 섰고 그들의 얼굴은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다는 듯 굳어 있었다. 갑판 위에서 떨고 있던 세 남자는 이제 배에서 끌려 내려왔. 48세의 선장 김철민은 고개를 숙인 채 걸었고 그 뒤를 따르는 박상호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땀이 흥건했. 마지막으로 28세의 최지우는 마치 탈출구를 찾듯 좌우를 살피며 비틀거리며 걸었다. 그들은 모두 그날 밤 즉시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이송되었다. 조사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하얀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고 에어컨에 냉기와 희미한 커피 향이 뒤섞였다. 그들 앞에는 이 배를 처음 발견했던 이제는 수사팀장을 맡게 된 이진우 경감이 앉아 있었다. 처음에 김철민은 태연한 척하며 버텼다. 그는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는 그냥 평범한 어부입니다. 경감님, 어떤 사람이 와서 냉동 화물을 옮겨달라고 했을 뿐입니다. 안에 그런 게 들어있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는 침을 삼키며 시신이라는 단어조차 입에 담지 못했다. 옆에 앉은 박상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바닥만 쳐다볼 뿐 가끔 긴 한숨을 내쉬는 것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막내인 최지우는 가장 불안해 보였다. 그는 책상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고 있었고 어깨는 미세하게 떨렸다. 이진우 경감은 의자의 등을 기댄 채 그들을 날카롭게 응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날카로웠다. 김철민, 박상호, 최지훈 씨. 당신들 배 냉동 창고에서 젊은 여성 17명이 발견됐소. 한두 명도 아니고 17명이야. 몰랐다는 말 한마디로 모든 게 덮어질 거라고 생각하나? 침묵이 흘렀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만이 들렸다. 김철민은 저항하듯 눈을 맞추며 억지로 강한 척했다. 정말 몰랐습니다. 경감님, 우린 그냥 돈 받고 물건만 옮겨준 겁니다. 안에 사람이 있었다면 그건 우리 책임밖의 일입니다. 물건이라. 이 경감은 책상을 가볍지만 규칙적으로 두드렸다. 사람을 물건이라고 부르는군. 김철민 씨, 어리석게 굴지 마. 선박 서류는 온통 조작 흔적 투성이고 항해도 비정상적이야.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남해에서 맴돌고 있었지. 법이 당신들처럼 멍청할 거라고 생각하나?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박상호는 움찔했고 최지우는 더욱 고개를 숙였다. 잠시 후 수사관이 얼어붙은 희생자 일부의 사진을 가져왔다. 젊고 공허하며 영원히 침묵하게 된 얼굴들이었다. 수사관들은 전부를 보여주지 않았다. 그저 눈앞의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할 만큼만 보여주었다. 최지우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김철민은 이를 악물었고 박상호는 관자놀이의 땀을 닦기 시작했다. 이제 됐다. 이 경감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변명은 필요 없어. 진실을 원한다. 누가 시켰지? 김철민은 침묵했다. 그의 시선이 박상호를 향했다가 다시 바닥으로 떨어졌다. 박상호는 입술만 깨물 뿐이었다. 바로 그때 최지훈이 감정을 터뜨렸다. 그는 어깨를 들썩이며 통곡하기 시작했다. 저는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이건 우리 생각이 아니었어요. 어떤 아주머니가, 그 여자가 모든 걸 처리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 여자를 윤마담이라고 불렀어요. 조사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수사관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 이름은 뒤쪽 화이트보드에 기록된 첫 번째 단서가 되었다. 윤미란, 일명 윤마담. 쉰 목소리로 최지우는 말을 이었다. 그 여자가 돈을 줬어요. 그냥 바다 한가운데로 물건을 가져다 주라고만 했어요. 우린 계약금만 받았어요. 윤마담이 얼음을 준비했고 그 물건을 배에 실었어요. 우린 약속된 장소로 배를 몰기만 하면 됐어요. 그의 눈물은 계속 흘렀다. 사실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경감님. 냄새가 이상했어요. 비린내 말고 다른 냄새가 났어요. 하지만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입을 열면 가족들이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협박했어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 경감은 몸을 앞으로 숙였다. 지훈 씨, 잘 들어. 당신이 본 건 그냥 물건이 아니야.
지금 이 순간에도 딸을 잃고 울고 있을 가족들의 딸 17명이야. 당신은 아직 젊어. 진실을 말하면 살 길이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계속 숨기면 그 거짓말과 함께 가라앉게 될 거야. 최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책상 위로 떨어졌다. 전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감님. 제 가족만 지켜주세요. 이 경감은 팀원들에게 모든 것을 기록하라고 신호를 보냈다. 그날 밤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윤마담이라는 이름은 핵심 목표가 되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김철민과 박상호가 풀려나는 것은 아니었다. 이 경감은 다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최지훈의 자백을 들었겠지. 이제 입을 열겠나? 아니면 계속 침묵하겠나? 김철민은 고개를 숙였다. 턱은 경직되었지만 눈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거짓말이 무너지고 있음을 알았다. 박상호는 그저 눈을 감았다. 마치 이 현실에서 사라지고 싶은 것처럼. 조사실 밖에서는 비가 잦아들기 시작했지만 안에서는 이제 막 폭풍이 시작되고 있었다. 수사팀을 어두운 범죄 조직의 심장부로 이끌 폭풍. 인간의 생명을 암시장의 상품처럼 거래하는 조직. 그리고 그날 밤 이 경감은 날이 밝는 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시신 부검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그곳에서 희생자들의 사인이 조금씩 밝혀질 것이었다. 다음날 아침 부산. 간밤의 비는 항구 위에 옅은 안개만을 남겼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차가운 벽 너머의 분위기는 외부의 혼잡함보다 훨씬 더 조용하고 소름 끼쳤다. 배에서 발견된 희생자들의 시신은 이제 병원 냉동실에 안치되었다. 17구의 젊은 여성 시신. 뻣뻣하고 창백하며 침묵하고 있었다. 하지만 법의학팀에게 그 시신들은 침묵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 범죄를 폭로할 중요한 열쇠를 쥔 말 없는 증인이었다. 이진우 경감은 부검실의 두꺼운 유리창 뒤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고 시선은 첫 번째 시신이 노인 강철 침대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오늘 부검 결과가 수사의 방향을 결정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베테랑 법의관인 강민준 박사가 팀을 이끌었다. 그는 차분하지만 명확한 목소리로 희생자의 몸에 남은 흔적들을 가리키며 설명했다. 쌓인 스이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좁은 공간에서의 질식, 그리고 진정제 과다 투여. 팔에는 주사 자국이 있고 손목과 발목에는 강하게 묶였던 흔적이 있습니다. 희생자들은 저항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의 조수가 덧붙였다. 더 충격적인 것은 두구의 시신 복부에서 조잡하게 절개된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점입니다. 불법적인 장기 적출 시도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관찰실의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 사건은 단순한 인신매매가 아니라 국제적인 장기 밀매와도 연관되어 있다는 의미였다. 한편 신원 확인팀은 희생자들의 신체적 특징과 실종자 정보를 대조하기 시작했다. 한 여성의 시신이 주목을 끌었다. 왼쪽 어깨에 작은 붉은 연꽃 문신이 있었다. 그 문신 정보는 경북 안동에서 접수된 실종 신고와 빠르게 연결되었다. 그녀의 이름이 떠올랐다. 박서연, 20세. 한 달 전 부산의 한 노래방에서 일하겠다며 어머니에게 말한 후 실종되었다는 신고가 있었다. 그날 이후 가족은 그녀에게서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했다. 그날 아침 병원 대기실. 박서연의 어머니인 김영희 씨는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손에는 딸의 스카프를 꼭 쥐고 있었다. 법의관이 다가와 시신에 남은 흔적이 딸의 것과 일치한다는 소식을 전하자 김영희 씨는 오열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녀는 신원 확인실로 향했다. 시신을 덮고 있던 흰 천이 거치자 김영희 씨는 거의 쓰러질 뻔했다. 딸의 시신은 차갑게 굳어 누워 있었고 얼굴은 생기가 없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방 전체에 비통하게 울려 퍼졌다. 서연아, 내 딸아, 어쩌다 이런 꼴을 당했니? 이진우 경감은 김영희 씨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어머님, 책임져야 할 놈들 반드시 잡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단 한 놈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할 겁니다. 김영희 씨는
눈물로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경감님, 다시는 어떤 엄마도 저처럼 울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 말은 수사팀 모두의 가슴에 깊이 파고들었다. 그들은 이것이 단순한 범죄 사건이 아니라 인간성에 대한 절규임을 깨달았다. 부검은 오후까지 계속되었다. 결과는 모두 같은 패턴을 보였다. 진정제 과다, 투여, 좁은 공간에서의 질식사, 결박 흔적, 모든 희생자는 조직적인 학대의 흔적을 보여주었다. 초기 보고서가 완성되자 강민준 박사는 그것을 이 경감에게 건넸다. 확인하기에 충분한 증거입니다. 경감님, 자연사가 아닙니다. 모두 고의적인 행위입니다. 이 경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시선은 보고서에 단단히 고정되었다. 그는 이 발견이 이 조직을 무너뜨릴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임을 알았다. 최지훈이 언급했던 윤마담이라는 이름이 희생자들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더욱 명확해졌다. 그날 밤 수사보드는 어지럽게 그어진 선들로 가득했다. 희생자들의 사진이 붙어 있었고 붉은 실이 윤마담이라는 이름으로 연결되었다. 윤마담의 이름에서는 또 다른 선이 나와 큰 물음표로 이어졌다. 누가 윤마담의 배후인가? 이진우 경감은 보드 앞에 오랫동안 서 있었다. 김영희 씨의 울음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이 조직을 파괴하기 위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았다. 그리고 다음 날 밤 계획은 명확해졌다. 부산의 유흥가에 잠입 수사를 하는 것. 그곳에서 그들은 윤마담의 정체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랐다. 부산의 밤은 언제나 활기찼다. 해운대 유흥가의 중심가를 따라 다채로운 네온 사인이 깜빡였다. 노래방과 술집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 웃음소리, 담배 연기, 그리고 밤에 종사자들의 발걸음 소리가 뒤섞였다. 하지만 그 번잡함 뒤에는 쉽게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계가 있었다. 어둠의 범죄 조직이 먹잇감을 노리는 세계. 이진우 경감의 지휘 아래 수사팀에게 해운대는 새로운 전쟁터였다. 최지훈의 진술에 따르면 윤마담은 주로 이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와 높은 월급을 약속하며 여성들을 물색했다. 그래서 그날 밤 그들은 위장한 채 흩어졌다.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 중 한 명은 한유진 경사였다. 순박한 얼굴과 수수한 외모,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경상도, 억양을 가진 젊은 여경이었다. 그녀는 창원공단에서 막 해고된 공장 직원으로 위장했다. 한유진은 평범한 티셔츠와 낡은 청바지를 입고 보도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어깨에는 낡은 휴대전화와 지갑만 들어있는 작은 가방을 메고 있었다. 멀리서 보면 그녀는 행운을 찾아온 다른 젊은 여성들과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귓속에는 주변에 섞여 있는 감시팀과 연결된 초소형 이어폰이 있었다. 유진아, 경계해. 너무 서두르지 말고 저쪽에서 먼저 접근하게 해. 이 경감의 목소리가 통신기를 통해 들려왔다. 한유진은 아무도 보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길가의 작은 카페에 들어가 혼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시켰다. 그녀의 시선은 주변을 훑었다. 현지 브로커일지도 모르는 남자 몇몇과 마치 이 밤의 지배자처럼 자신감 있는 태도로 모여 앉아 이야기하는 중년 여성들의 무리가 있었다. 10여 분이 지났을 때 화려한 화장을 한 여자가 가게로 들어왔다. 머리는 붉은빛이 도는 금발로 염색했고 입술은 새빨개 쓰며 몸에 꼭 맞는 화려한 색의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손에는 최신형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다. 그 여자는 자신감 있게 걸어와 가장 앞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하며 바쁘게 문자를 보냈다. 한유진은 힐끗 쳐다보기만 했지만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CCTV에서 얻은 흐릿한 사진과 특징이 모두 일치했다. 화려한 화장을 한 중년 여성, 자신감 있는 태도. 이 여자가 윤마담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목표 발견. 한유진이 초소형 마이크를 통해 속삭였다. 가게 밖의 감시팀이 즉시 준비태세에 들어갔다. 몇 분 후 한 젊은 여성이 들어왔다. 20살이 채 안 되어 보이는 아직 순진한 얼굴에 머리를 간단히 묶은 모습이었다. 그녀는 불안한 듯 무언가를 찾고 있었. 금발 여자가 손짓하자
젊은 여성은 그녀의 테이블로 가서 앉았다. 그들은 조용히 대화했지만 한유진은 내용을 파악할 만큼 가까이 있었다. 편한 일, 높은 월급, 해외 근무, 매달 집에 돈 붙여줄 수 있어. 그 문장들은 조직이 꿈을 팔아 희생자들을 나락으로 끌어들이는 수법의 단서가 되기에 충분했다. 한유진은 참았다. 섣불리 행동할 수 없었다. 오늘 밤 그녀의 임무는 관찰하고 기록하고 가능하다면 직접 접촉하는 것이었다. 바로 그때 한유진의 전화가 진동했다. 팀에서 온 문자였다. 대화가 끝나면 접근해봐. 반응을 테스트해. 한유진은 남은 차를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켰다. 약 20분 후 젊은 여성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윤마담의 달콤한 말에 넘어간 것이 분명했다. 금발 여자는 담배에 불을 붙여 피우며 의자의 등을 기댔다. 한유진은 일어나 그녀의 테이블을 스쳐 지나가며 들릴 만큼만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렇게 편한 일이 정말 있다면 저도 하고 싶네요. 윤마담이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은 날카롭고 의심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한유진을 샅샅이 훑어본 후 옅은 미소를 지었다. 어머, 넌 전에 무슨 일 했는데? 한유진은 고개를 숙이고 가방끈을 만지작거리는 척했다. 창원 공단에서 일했어요, 언니. 얼마 전에 잘렸어요. 모아둔 돈도 거의 다 떨어졌고요. 윤마담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한유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얼굴도 반반하네. 해외에서 일해볼 생각 없어? 돈 많이 벌고 매달 집에 돈도 붙여줄 수 있는데. 대신 말은 잘 들어야지. 한유진은 망설이는 척했다. 해외요? 어디요? 언니? 저 사기당할까봐 무서워서요. 윤마담은 가볍게 웃었다. 겁먹을 거 없어. 나 덕분에 부자된 애들이 한둘이 아니야. 관심 있으면 내일 오후에 서면 근처 커피숍에서 만나자. 진심 아니면 끼어들지 말고. 그 말은 한유진의 통신기를 통해 팀에게 명확하게 녹음되었다. 감시 차량에서 듣고 있던 이 경감은 즉시 시간과 장소를 기록했다. 밤이 깊어지자 윤마담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감 있게 걸어나갔다. 한유진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뒤를 따랐다. 밖에서는 오토바이 기사로 위장한 다른 팀원이 그녀를 미행했다. 임시작전본부에서 이 경감은 그날 밤에 모든 정보를 종합했다. 내일 서면 일대에 병력을 배치한다. 목표가 시간과 장소를 알려줬어. 절대 놓쳐선 안 된다. 팀원들은 진지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다음 단계가 윤마담을 체포할지 아니면 그녀를 다시 어둠 속으로 놓아줄지를 결정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오후 부산의 하늘은 흐렸다. 잿빛 구름이 낮게 떠 있어 분위기는 더욱 어둡고 긴장감을 더했다. 서면의 한 평범한 커피숍, 여러 손님이 흩어져 앉아 있었다. 그들은 평범해 보였지만 그 얼굴들 속에는 위장한 수사관들이 섞여 있었다. 길 건너편에는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다. 이진우 경감은 앞 좌석에 앉아 귀에 작은 이어폰을 꽂고 있었다. 그곳에서 그는 작전 전체를 지휘했다. 모든 팀 준비. 여성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걸 명심해.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커피숍 안 한유진 경사는 구석자리에 앉아 주스 한 잔을 앞에 두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어젯밤처럼 수수한 차림이었다. 평범한 젊은 여성처럼 보여야 했지만 심장은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있었다. 시계 바늘이 오후 4시를 향해 가고 있었다. 흰색 승용차 한 대가 가게 앞에 멈춰 섰다. 안에서 화려한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큰 핸드백을 들고 내렸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윤마담이었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온 2명의 젊은 여성이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아직 순수해 보였고 나이는 겨우 18, 19세쯤 되어 보였다. 그들의 눈빛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윤마담은 가게로 들어와 한유진에게 손짓했다. 왔구나. 잘했어. 이리 와서 앉아. 친구들이랑 인사해. 한유진은 긴장한 척하며 다가갔다. 두 젊은 여성은 윤마담 옆에 앉아 어색하게 미소 지었다. 너희들도 다 똑같아.
윤마담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젊고 일자리가 필요하지. 걱정 마. 내가 너희 같은 애들 많이 도와줬어. 편한 일에 월급도 높아. 오늘 밤은 푹 쉬고 내일 내가 출국 절차 다 처리해 줄게. 두 젊은 여성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망설임이 있었지만 높은 월급이라는 말이 그들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것이 분명했다. 한유진은 두려운 목소리로 물었다. 언니, 정말 안전한 거 맞아요? 저 사기당할까봐 무서워서요. 윤마담은 가볍게 웃으며 손을 저었다. 내가 사기꾼이었으면 이렇게 대놓고 만나겠니? 나 때문에 성공한 애들이 한둘이 아니야. 그냥 날 믿으면 돼. 인생은 때로는 모험을 해야 하는 법이야. 그 문장은 한유진의 가방 속 소형 녹음기에 명확하게 녹음되었다. 수사팀에게 이것은 중요한 증거였다. 이 경감은 무전기를 통해 조용히 지시했다. 돈이 오갈 때까지 기다려. 그때 덮친다. 몇 분 후 윤마담은 가방을 열어 현금 다발을 꺼냈다. 그녀는 돈을 테이블 위에 놓고 두 젊은 여성에게 밀어주었다. 이건 계약금이야. 서로 믿어야지. 내일은 이거보다 훨씬 많이 받게 될 거야. 그것이 이 경감이 기다리던 신호였다. 그는 짧게 한마디 했다. 진입. 눈 깜짝할 사이에 팀원들이 움직였다. 손님으로 위장했던 남자들이 빠르게 달려들어 뒤에서 윤마담에게 수갑을 채웠다. 다른 두 명의 경찰이 출입구를 막았다. 움직이지 마, 경찰이다. 윤마담은 충격에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다. 증거도 없이 난 그냥 일자리를 제안했을 뿐이야. 두 젊은 여성은 몸이 굳어 얼굴이 창백해졌다. 한유진은 재빨리 그들의 손을 잡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안심시켰다. 진정해요. 이제 안전해요. 우린 경찰이에요. 아무도 당신들을 데려가지 못해요. 한 젊은 여성의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언니, 저 하마터면 믿을 뻔했어요. 한유진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고개를 끄덕였다. 더 늦기 전에 다행이에요. 윤마담은 계속 저항했다. 난 잘못 없어. 이건 전부 모함이야. 바로 그때 이 경감이 들어왔다. 그는 테이블 위에 사진 파일처를 내려놓았다. 배에서 발견된 희생자들의 사진, 연꽃 문신이 있던 박서연의 사진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의 눈빛은 칼날 같았다. 이제 그만해. 윤미란. 17명의 목숨이 이미 증언했어. 오늘 밤은 당신이 대답할 차례야. 윤마담의 미소가 사라졌다. 얼굴은 창백해졌고 눈은 공포로 가득 찼다. 그녀는 게임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가게 안의 손님들은 자신들이 방금 거대한 작전의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수군거렸다. 하지만 경찰팀은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 상황을 전문적으로 통제했다. 밖에서는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다. 윤마담은 용의자 차량에 태워졌다. 그녀는 여전히 부인하려 애썼다. 하마터면 희생자가 될 뻔했던 두 젊은 여성은 한유진의 품에 안겨들고 있었지만 안전했다. 이 경감은 우산 아래 서서 차가운 표정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마음속으로 그는 윤마담의 체포가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초기 진술에서 다른 이름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첸 사장이라고 불리는 의문의 외국인. 윤마담의 배후에 있는 검은 그림자. 이건 끝이 아니야. 그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 여자는 더 잔혹한 네트워크로 들어가는 문일 뿐이야. 그날 밤 부산경찰청은 분주했다. 윤마담의 체포는 막 끝났지만 수사팀의 힘든 작업은 아직 끝이라고 말하기엔 멀었다. 차갑고 밝은 조사실. 윤마담은 테이블에 수갑이 채워진 채 앉아 있었다. 화장은 번졌고 금발 머리는 헝클어졌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오만함을 보이려 애썼다. 이진우 경감이 다른 두 명의 경찰과 함께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윤마담의 맞은편에 앉아 그녀를 날카롭게 응시했다. 윤미란, 일명 윤마담. 오늘 밤 당신은 두 명의 젊은 여성을 꿰어내려다 현장에서 체포됐어. 녹취록, 계약금, 증인까지 다 있어. 아직도 잘못이 없다고 할 건가? 윤마담은 비웃었다. 난 그냥 일자리를 제안했을 뿐이야. 뭐가 문제지? 걔들이 자발적으로 온 거라고. 이 경감은 두꺼운 파일처를 열어 냉동 창고에서 발견된 희생자들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17명의 젊은 여성들의 굳은 얼굴이 공허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사진을 윤마담의 앞으로 밀었다. 이 애들 알아? 전부 바다에서 죽은 채 발견됐어. 설마 이것도 자발적이었다고 말하진 않겠지. 윤마담은 침묵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그녀는 옅은 미소로 그것을 감추려 했다. 내가 걔들을 넘긴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 내 위에 처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 이 경감은 날카롭게 응시했다. 당신 위엔 누가 있지? 윤마담은 한숨을 쉬며 천장 형광등을 바라보았다. 실명은 몰라. 다른 사람들이 그를 첸 사장이라고 불렀어. 그게 다야. 조사실은 조용해졌다. 그 이름은 이전에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이제 용의자의 입에서 직접 나왔다. 첸 사장이 누군데? 이 경감이 추궁했다. 마침내 윤마담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외국인이야. 말투가 한국 사람 같지 않았어. 싱가포르에 있다고 했는데 가끔 부산에도 왔어. 만날 때마다 사람 많은 곳에서 봤고 혼자 온 적은 없어. 항상 외국인 남자 2~3명이 경호했지. 어떻게 연락했지? 대포폰을 썼어. 일이 끝나면 유심칩을 부러뜨려 버렸지. 가끔은 그의 부하가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어. 난 그냥 지시를 따랐을 뿐이야. 젊은 여자들을 찾고 일자리를 약속하고 숙소에 모아뒀어. 숫자가 차면 배로 데려갈 사람이 왔지. 난 감히 아무것도 묻지 못했어. 그가 주는 돈이 너무 많아서 눈이 멀었던 거지. 윤마담은 고개를 숙였다. 목소리가 떨렸다. 그가 말했어. 저항하는 애가 있으면 조용히 시키려고 약을 쓰라고. 혹시 누가 죽더라도 놀라지 말라고. 죽은 사람도 가치가 있다고 했어. 그 말은 방 안의 공기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구석에 있던 젊은 경찰은 분노를 억누르려 주먹을 꽉 쥐었다. 이 경감은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 말은 당신이 처음부터 이게 평범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뜻이군. 당신은 이 젊은 여성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데 가담한 거야. 윤마담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알았어요. 하지만 무서웠어요. 난 그냥 도구였을 뿐이에요. 이 경감은 여전히 차가웠다. 도구였든 아니든 17명의 피가 당신 손에 묻어 있어. 윤마담은 침묵했다. 그녀가 지키려 했던 오만함이 무너져 내렸다. 오랜 침묵 끝에 그녀가 속삭였다. 첸 사장이 기장군 근처 낡은 항구에 비밀 창고가 있다고 들었어요. 들어가 본 적은 없지만 그의 부하들이 거기가 그냥 평범한 창고가 아니라 중요한 곳이라고 했어요. 새로운 정보는 즉시 수사보도에 기록되었다. 기장군 첸 사장의 창고. 이 경감은 일어서서 윤마담을 다시 한번 쳐다보았다. 감형을 받고 싶으면 아는 걸 전부 말해. 하지만 잊지 마. 17명의 목숨은 어떤 변명으로도 지워질 수 없어. 윤마담은 어깨를 들썩이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 경감이 조사실을 나설 때 그는 잠시 멈췄다. 첸 사장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이것이 중요한 열쇠였다. 이제 기장으로 향한다. 그날 밤 수사본부의 화이트보드는 새로운 붉은 선들로 가득 찼다. 윤마담의 사진에서 굵은 선이 그 외국인 첸 사장의 이름으로 이어졌다. 새로운 그림자가 나타났다. 이전보다 더 크고 어두웠다. 얼굴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그의 흔적은 모든 비극에서 감지되었다. 이제 수사의 방향은 명확해졌다. 기장군의 비밀 창고를 향해. 기장군의 낡은 항구는 부산의 외곽에 위치해 있었다. 한때는 작은 화물선들로 붐볐지만 이제 대부분의 지역은 버려진 듯 조용했다. 낡은 창고들은 페인트가 벗겨지고 철문은 녹슬었으며 갈라진 도로는 특히 밤이 되면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런 장소는 범죄 조직이 숨기에 완벽했다. 그날 밤 이진우 경감이 이끄는 수사팀은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윤마담의 정보에 따르면 첸 사장의 비밀 창고가 이 근처에 있었다. 오후부터 경찰들은 이미 병력을 배치했다. 일부는 업으로, 일부는 하역 인부로, 심지어 이동식 음식 판매원으로 위장했다. 한유진 경사는 항구 노동자처럼 수수한 차림이었다. 머리는 묶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다. 그녀는 밤에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음료수를 팔러 온 것처럼 보온병을 들고 있었다.
감시 지점에서 이 경감은 쌍안경으로 주변을 살폈다. 회색 창고 하나가 의심스러웠다. 거대한 철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건장한 남자 여러 명이 경비를 서고 있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훈련된 듯 절도가 있었고 눈빛은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평범한 노동자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했다. 목표 발견. 이 경감이 무전기를 통해 속삭였다. 모든 팀 위치 고수. 얼마 지나지 않아 빈트럭 운전사로 위장한 팀원이 보고해왔다. 경감님, 세관 봉인이 없는 커다란 나무 상자 여러 개가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단단히 밀봉되어 있습니다. 이 경감은 빠르게 기록했다. 공식 서류 없는 활동은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한유진은 다른 노동자들 사이에 섞여 음료수를 권하는 척하며 짧은 대화를 엿들었다. 내일 밤 배가 온다. 동트기 전에 물건 준비해놔. 배라는 단어는 그녀의 피를 끓게 했다. 이전과 같은 패턴이 다시 반복되려는 듯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활동은 더욱 활발해졌다. 컨테이너 트럭이 들어와 커다란 자루들을 내렸다. 작은 틈으로 한유진은 자루 하나가 마치 안에 무언가 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설마 안에 사람이. 그녀는 즉시 무전으로 신호를 보냈다. 경감님, 물건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살아있는 희생자일 수 있습니다. 팀 전체의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진정해. 아직은 아니야. 오늘은 정보만 수집한다. 내일 배가 도착했을 때 덮친다. 희생자 구출이 최우선이야. 한편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창고 구역을 빠져나갔다. 한 남자가 검은 서류철을 들고 차에 탔다. 이 경감은 신속하게 지시했다. 이 팀 미행해. 경찰 2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뒤를 쫓았다. 차의 행선지를 확인하기 위해 부산 시내 중심까지 따라갔다. 짧은 보고가 들어왔다. 차량은 해운대 근처 작은 호텔로 향했습니다. 조직원의 숙소로 추정됩니다. 그 정보는 즉시 추가 증거로 기록되었다. 새벽 2시경 창고의 활동이 잦아들었다. 탐조등이 꺼지고 경비원들이 교대했다. 기장은 다시 어둠에 잠겼다.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만이 들렸다. 이 경감은 그날 밤에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모든 팀 조용히 철수. 내일 밤 덫을 놓는다. 기장은 이 게임의 종착점이 되어야 한다. 모든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그들은 내일 밤이 첸 사장의 네트워크를 폭로할지 아니면 자신들이 위험에 빠질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다음 날 밤 부산의 공기는 무거웠다. 바닷바람은 낡은 배에서 나는 디젤유 냄새와 짠내를 섞어 날랐다. 항구의 불빛은 희미하게 깜빡이며 으스스한 분위기를 더했다. 어둠의 장막 뒤에서 수사팀은 준비를 마쳤다. 오늘 밤 기장 창고에서 대규모 작전이 시작될 것이었다. 이진우 경감은 지휘 차량 앞에 서 있었다. 명심해. 우리의 최우선 순위는 희생자 구출이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발포는 금지한다. 배가 접안하는 즉시 진입한다. 모든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다. 한유진은 다시 노동자 복장을 하고 작은 무전기를 숨긴 채 부두 근처에 잠복했다. 밤 11시경 창고의 활동은 절정에 달했다. 탐조등이 환하게 켜지고 트럭들이 드나들며 나무 상자와 커다란 자루들을 옮겼다. 한유진은 신속하게 보고했다. 경감님, 희생자들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기력이 없고 일부는 반쯤 잠든 것처럼 보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무거운 엔진 소리가 바다에서 들려왔다. 작은 배 한 척이 희미한 불빛만 켠 채 천천히 다가왔다. 무장한 남자 여러 명이 나와 화물을 옮길 준비를 했다. 이 경감은 손을 들었다. 지금이다. 모든 방향에서 경찰팀이 들이닥쳤다. 지휘하는 고함 소리가 사방에 울려 퍼졌다. 움직이지 마. 경찰이다. 상황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경비원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고 일부는 무기를 들고 저항하려 했다. 다른 노동자들은 급에 질려 창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경고 사격 소리가 울리자 많은 이들이 바닥에 엎드렸다. 혼란 속에서
한유진은 자루 더미로 달려갔다. 그녀는 칼로 밧줄을 빠르게 잘랐다. 안에서 한 젊은 여성이 기력을 잃은 채 누워 있었다. 이제 안전해요. 그녀는 속삭이며 여성의 손을 잡았다. 다른 경찰들이 나머지 자루들을 열어 대기 중인 구급차로 희생자들을 옮겼다. 희생자들의 울음소리와 신음소리가 혼란 속에서 터져나왔다. 한편 이 경감은 부두 쪽으로 도망치려던 무장한 남자 3명과 마주 섰다. 무기 버려. 그가 소리쳤다. 2명은 항복했지만 1명은 계속 저항했다. 짧은 격투 끝에 그 남자는 제압당하고 수갑이 채워졌다. 20분이 채 안 되어 창고 지역은 완전히 통제되었다. 10여 명이 체포되어 손에 수갑이 채워졌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첸 사장은 그곳에 없었다. 이 경감은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방은 축축하고 역한 냄새가 났다. 구석에는 접이식 의자가 있었고 잿더리에는 담배꽁초가 가득했으며 비싼 술병이 반쯤 남아 있었다. 중요한 인물이 방금까지 이곳에 있었다는 신호였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낌새를 챘군. 일부러 오늘 밤 나타나지 않은 거야. 한유진이 방금 구출된 희생자 2명과 함께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눈에는 안도감이 가득했다. 그래도 이들을 구했습니다. 경감님, 모든 게 헛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경감은 구급대원의 품에서 떨고 있는 희생자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 가장 큰 그림자는 여전히 잡히지 않았지. 동이틀 무렵 희생자들은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그들은 쇠약했고 일부는 약 기운에 여전히 의식을 잃었지만 목숨은 건졌다. 한편 창고에서 발견된 서류에는 선박 운항 스케줄과 지불 기록이 적혀 있었다. 모든 것이 단 하나의 이름, 첸을 가리키고 있었다. 기장에서의 길었던 밤은 중요한 승리로 끝났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다. 네트워크는 붕괴하기 시작했고 희생자들은 구출되었으며 일부 가해자들은 체포되었다. 하지만 주범은 여전히 미끄러운 장어처럼 빠져나가고 있었다. 추격은 계속될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분주했다. 기장 창고 급습 이후 수십 명의 용의자가 체포되어 이제는 유치장에서 굳은 표정과 불안한 눈빛으로 앉아 있었다. 어떤 이들은 태어난 척했지만 어떤 이들은 두려움에 얼굴이 창백했다. 이진우 경감은 첫 번째 조사실로 들어가 수갑이 채워진 건장한 남자와 마주 섰다. 이름을 묻자 남자는 어깨를 으쓱하며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단순 하역 인부라고 주장했다. 이 경감은 희생자가 담겨있던 자루 사진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평범한 인부가 자루에 담긴 사람을 옮기지는 않는다고 쏘아붙였다. 하지만 남자는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물었고 이 경감은 이런 부류는 입을 열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방을 나섰다. 다음 방의 젊은 남자는 훨씬 더 불안해 보였다.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다. 경찰이 신문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는 고개를 숙이고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는 단지 감시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뿐이며 따르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했다. 이 경감은 그를 날카롭게 쳐다보며 누가 명령했는지 물었다.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직원들이 첸이라는 외국인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다고 답했다. 직접 대화한 적은 없고 모든 것은 중간책을 통해 이루어졌지만 어젯밤 그 남자가 창고에 왔었다고 했다. 잠시 앉아있다가 자정이 되기 전에 검은색 세단과 함께 떠났다는 것이다. 그 진술은 분위기를 즉시 긴장시켰다. 주범이 급습 몇 시간 전에 현장에 있었다는 의미였기 때문이다. 추가 질문에 남자는 차가 어디로 갔는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보통 부산 시내의 작은 호텔 쪽으로 향했다고 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길 그곳에서 싱가포르로 넘어갈 수 있는 비밀 경로가 있다고 했다. 이 정보는 전날 밤 의문의 세단을 부산 방향으로 추적했던 정찰팀의 보고와 일치했다. 또 다른 조사실에서 트럭 운전사 한 명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희미하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자신이 본 것에 여전히 소름이 끼치는 듯했다. 그는 단지 물건을 운반하는 역할만 했다고 인정했지만 그 물건이 여성들뿐만 아니라 있어서는 안 될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나무 상자 하나에서
핏자국이 새어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 말은 방을 순식간에 침묵시켰다. 이 경감은 분노를 억누르려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이 네트워크가 예상보다 훨씬 잔인하다는 것을 알았다. 단순한 인신매매가 아니었다. 인간의 신체와 관련된 더 끔찍하고 어두운 활동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루 종일 이어진 조사는 조금씩 퍼즐 조각을 맞춰 나갔다. 여러 진술을 통해 더 명확한 그림이 드러났다. 부산 외곽에 숨겨진 안전가옥이 있었고 그곳에서 여성들을 이동시키기 전에 감금했다. 기장에서 말레이시아 영해로 이어지는 비밀 해상 경로가 상품의 출입로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첸이라는 인물은 한국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 강력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어 그의 네트워크를 건드리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그날 밤 이 경감은 팀 전체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실의 화이트보드는 새로운 선들로 가득 찼다. 부산 지도, 창고 사진, 해상 경로를 가리키는 화살표, 그리고 신원이 확인된 용의자 명단, 굵은 붉은 선이 모든 것을 단 하나의 중심점, 첸으로 연결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결론을 내렸다. 주범은 항상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있었어. 하지만 이제 그의 경로가 명확해졌어. 윤미란이 조달책 기장 창고가 중간 거점 말레이시아로 가는 해상 경로가 탈출로였고 이 모든 것을 한 놈이 통제하고 있었지. 그 놈을 잡을 때까지 멈출 수 없어. 이 경감은 결의에 찬 눈빛으로 말했다. 방 한 구석에서 한유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 자루 속 희생자들의 얼굴이 여전히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녀는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경감님, 만약 다른 안전가옥이 있다면 지금도 순서를 기다리는 여성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이 경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날 안전가옥의 위치를 급습하여 아직 갇혀있는 사람들을 구출한 후 해상 경로에 덫을 놓겠다고 확인했다. 그는 첸이 싱가포르로 도망치려 할 것이며 그것을 막는 것이 자신들의 임무라고 믿었다. 그날 밤 회의 분위기는 긴장되었지만 열의로 가득 찼다. 모든 팀원은 국제적인 네트워크와의 싸움이 더 큰 생명의 위험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후퇴는 선택지에 없었다. 회의가 끝난 후 이 경감은 본부의 발코니에 홀로 서서 어두운 바다를 응시했다. 밤바람이 강하게 불어짠 내와 냉기를 가져왔다. 마음속으로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네가 어디에 숨어있든 반드시 찾아낼 거다. 17명의 목숨을 헛되게 하지 않겠어. 다음 날 부산의 공기는 전날 밤 내린 비로 여전히 축축했다. 외곽 지역의 젖은 도로를 따라 팀은 높은 철제 담장이 있는 큰 집으로 향했다. 밖에서 보면 조용했고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으며 두꺼운 커튼이 쳐져 있었다. 하지만 용의자들의 정보에 따르면 이곳은 여성들을 이동시키기 전에 감금하는 장소로 자주 사용되었다. 아침부터 이진우 경감과 팀은 감시를 시작했다. 그는 한 남자가 담배를 피우며 집 앞을 서성이는 것을 보았다. 평범한 주택가의 활동은 없었고 부자연스럽게 경직된 분위기만이 감돌았다. 목표 확인. 이 경감이 무전으로 속삭였다. 오늘 밤 작전 개시한다. 밤이 되자 집 주변은 더욱 조용해졌다. 팀원들은 흩어져 일부는 덤불 속에 숨었고 일부는 동네 주민처럼 섞였다. 한유진 경사는 이동식 음식 판매원으로 위장하여 소박한 수레를 끌었다. 담장 근처를 지나갈 때 그녀는 안에서 희미한 소리를 들었다. 마치 젊은 여성들이 서로를 위로하듯 작게 이야기하는 소리 같았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정말이야, 안에 있어. 밤 9시경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집 앞에 멈췄었다. 두 남자가 쌀자루와 생수 상자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다. 경비원에게 신호를 보낸 후 이 집이 사용 중이라는 증거는 더욱 명확해졌다. 이 경감은 명령을 내렸다. 1팀은 정문, 2팀은 후문으로 진입. 명심해, 희생자가 최우선이다. 신속한 움직임으로 철제 대문이 부서졌다. 경비원은 놀라 식칼을 치켜들려 했지만 재빨리 제압당했다. 뒷문으로 다른 팀이 들이닥쳤다. 고함 소리가 울리고 창문이 깨졌다. 상황은 긴박했다. 안에 두 남자가 쇠 파이프로 공격하려 했지만
짧은 격투 끝에 둘 다 제압당했다. 한유진은 어두운 방으로 재빨리 달려갔다. 그곳에는 5명의 젊은 여성이 두려움에 떨며 웅크리고 있었다. 경찰 제복을 보자 그들의 눈이 커졌다. 진정해요. 이제 안전해요. 한유진이 말하며 그들 중 한 명의 손을 잡았다.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몇몇은 그녀에게 매달려 울었다. 구급대원들이 재빨리 들어와 담요와 물을 건넸다. 젊은 여성들은 여전히 몸을 떨었고 일부는 오랜 감금으로 쇠약해 보였다. 그들 중 한 명이 신목소리로 말했다. 식당에서 일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신분증을 모두 빼앗기고 이 집에 갇혔다고 했다. 한유진은 분노를 억누르며 여성의 손을 꽉 쥐었다. 이 경감은 다른 방들을 수색했다. 잠긴 방에서 그들은 위조 여권, 선박 티켓, 그리고 명단이 담긴 여행 가방을 발견했다. 그 서류들은 다음 희생자 이송 계획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한편 부엌 식탁에서 다른 경찰이 켜져 있는 휴대전화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짧은 문자가 있었다. 내일 밤 배추랑 천 사장이 모든 것 깔끔하게 처리하라고 함. 그 문자는 주범이 여전히 배후에서 지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안전가옥은 완전히 통제되었다. 5명의 젊은 여성은 회복을 위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가해자들은 수갑이 채워진 채 용의자 차량에 태워졌다. 마당에서 한유진은 이 경감과 함께 서 있었다. 경감님, 저희가 이들을 구했습니다. 그녀가 안도하며 말했다. 이 경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문자가 담긴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주었다. 그래, 하지만 내일 밤 또 배가 떠난다는군. 그 말은 첸이 멈추지 않았다는 뜻이야. 더 빨리 움직여야 해. 한유진은 결의에 찬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포위망이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못할 겁니다. 부산 외곽에서의 밤은 중요한 승리로 끝났지만 동시에 새로운 길을 열었다. 발견된 서류, 명단, 그리고 문자는 주범에게 향하는 길을 더욱 명확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팀원들은 다음 단계가 더 위험할 것임을 알았다. 이제 그들은 네트워크의 진정한 중심부에 가까워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밤이 다시 부산을 찾아왔다. 바다는 칠흑같이 어두웠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만이 새어나왔다. 한 작은 항구에서 수사팀은 고속정을 준비하고 있었다. 안전가옥의 휴대전화 정보는 오늘 밤 말레이시아를 향해 어둠의 경로로 향하는 배가 한 척 있을 것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진우 경감은 지휘선 갑판에 서서 잔잔하게 부서지는 파도를 바라보았다. 저 배가 우리 영해를 벗어나기 전에 막아야 한다. 명심해, 희생자가 최우선이다. 한유진 경사는 구명조끼를 입고 굳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밤바람은 뼛속까지 시리게 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수평선에서 떠나지 않았다. 밤 11시경 레이더가 움직임을 포착했다. 멀리서 희미한 불빛만 켠 목선 한 척의 그림자가 공해를 향해 천천히 나아가고 있었다. 이 경감은 무전기를 들었다. 목표 확인. 반원 대용으로 포위한다. 경찰 고속정 3척이 흩어져 목표 선박의 측면과 후방으로 접근했다. 거리가 좁혀지자 탐조등이 환하게 켜졌다. 정선하고 검색에 협조하라. 경찰이다. 이 경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 배는 오히려 속도를 높였다. 엔진이 굉음을 내며 파도가 부서졌다. 배 갑판 위에 남자 여러 명이 당황한 듯 보였다. 일부는 방수포로 화물을 덮으려 했고 일부는 총기처럼 보이는 물체를 들어 위협 사격을 했다. 이 경감은 경고 사격을 명령했다. 허공으로 총성이 울렸지만 그 배는 여전히 동쪽으로 빠르게 방향을 틀었다. 경찰 고속정들이 추격했다. 엔진 굉음이 울리고 물보라가 모든 경찰의 얼굴을 때렸다. 탐조등 불빛 속에서 한유진은 백 갑판 위에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큰 방수포 더미를 보았다. 평범한 화물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했다. 약 15분간의 추격 끝에 고속정 한 척이 마침내 앞을 가로막는 데 성공했다. 갈고리가 목선 측면에 걸리면서 충돌이 시작되었다. 경찰들이 배갑판 위로 뛰어올랐다. 지휘하는 고함 소리와 파도 소리가 뒤섞였다.
조직원 일부는 날카로운 무기로 저항했지만 재빨리 제압당했다. 그들 중 한 명은 물에 빠졌다가 다시 끌어올려지기도 했다. 한유진은 방수포 더미로 달려가 주머니 칼로 밧줄을 잘랐다. 안에서 한 젊은 여성이 숨을 헐떡였다.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이제 안전해요. 한유진이 속삭이며 그녀를 끌어냈다. 기력이 없고 묶인 상태의 희생자 4명이 추가로 발견되어 즉시 구급선으로 이송되었다. 그들의 울음소리가 혼란 속에서 터져나왔다. 다른 한편에서 이 경감은 40대 중반의 굳은 얼굴을 한 선장과 마주하고 있었다. 수갑이 채워지자 남자는 비웃었다. 너희들이 그를 막을 순 없어. 다른 길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이 경감은 차갑게 그를 응시했다. 남자의 주머니에서 경찰은 좌표와 암호 같은 숫자가 적힌 작은 수첩을 발견했다. 증거는 즉시 압수되었다. 거의 1시간 후 조직의 배는 완전히 통제되었다. 10명이 체포되었고 5명의 희생자가 구출되었다. 배는 부산항으로 예인되었다. 지휘선 갑판에서 이경감은 점차 잠잠해지는 어두운 바다를 응시했다. 한유진이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저희가 그들을 잡을 때마다 목숨을 구하는 겁니다. 저희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경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에 쥔 구겨진 수첩을 바라보았다. 그래, 이 좌표. 이게 체내 은신처로 가는 열쇠일지도 몰라. 포위망이 점점 좁혀지고 있어. 그날 밤 부산 영해는 범죄 조직이 배 한 척을 잃고 희생자들이 새로운 희망을 얻었으며 경찰이 주범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갈 단서를 얻는 것을 목격했다. 선장의 주머니에서 나온 구겨진 좌표는 즉시 기술팀에 의해 분석되었다. 그 지점은 주민들이 거의 가지 않는 맹그로브 숲 근처의 외딴 교외 지역을 가리켰다. 위성 사진에는 마치 의도적으로 숨기기 위해 지어진 것처럼 보이는 수로가의 목조 건물군이 나타났다. 이진우 경감은 디지털 지도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여기가 놈들의 육상기지라면 첸이 여기에 숨어 있었을 수도 있어. 하지만 함정이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그날 밤 팀은 질퍽한 흙길을 통해 이동했다. 차는 수로가에서 멈췄다. 다음 이동은 작은 배를 타고 맹그로브 숲 사이의 어두운 수로를 따라가야 했다. 벌레 소리와 물 흐르는 소리만이 들렸다. 한유진은 앞쪽에 앉아 날카로운 시선으로 모든 그림자를 살폈다. 약 1시간 후 목조 건물이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녹슨 양철 지붕 아래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평범한 주거지치고는 너무 조용했다. 1팀은 왼쪽, 2팀은 나를 따라와. 이 경감이 명령했다. 목재문이 부서졌다. 첫 번째 방은 비어 있었다. 테이블은 쓰러져 있고 의자는 흩어져 있었다. 마치 급하게 버려진 듯했다. 경감님, 사람 없습니다. 한 경찰이 보고했다. 바로 그때 뒷문에서 딸깍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 경감은 재빨리 돌아보았다. 얇은 전선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모두 엎드려. 몇 초 후 폭발음이 울려 퍼졌다. 목재벽이 산산조각 나고 나무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으며 짙은 연기가 방을 가득 채웠다. 다행히 팀원들이 제때 엎드려 나무 파편에 의한 가벼운 상처만 입었다. 조직이 시간을 벌기 위해 함정을 남겨둔 것이 분명했다. 한유진은 옷으로 코를 막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저희가 올 줄 알았군요. 이 경감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여기가 본거지는 아니야. 하지만 놈들이 남기고 간 게 분명히 있을 거야. 팀원들은 건물의 잔해를 수색했다. 찬장에서 그들은 선박 사진과 재정 기록이 담긴 파일처를 발견했다. 화살표는 도시 외곽의 작은 항구를 가리키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반쯤 부서진 휴대전화가 있었지만 마지막 문자는 남아 있었다. 오늘 밤 순찰선 경계, 경로 보안 유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가까이서 보트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창문 틈으로 그들은 무장한 남자들이 탄 보트 2척을 보았다. 기지를 확인하러 온 조직의 순찰선인 듯했다. 놈들이 들어오면 우린 갇힙니다. 한유진이 속삭였다. 이 경감은 재빨리 생각했다. 1팀 수로에 연막탄 2척,
맹그로브 숲을 통해 후퇴한다. 흰 연기가 피어올라 시야를 가렸다. 보트 쪽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총알이 무차별적으로 쏟아졌다. 그 혼란 속에서 팀원들은 맹그로브 숲을 헤치고 달렸다. 발은 지늘게 빠지고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었지만 그들은 계속 나아갔다. 총소리는 점점 멀어졌다. 연막이 탈출할 틈을 만들어 주었다. 거의 30분 후 그들은 작은 수로에 정박해 있던 예비 보트에 도착했다. 엔진이 시동 걸리고 보트는 현장을 뒤로 한 채 빠르게 떠났다. 보트 갑판 위 모두가 침묵했다. 얼굴은 지쳤고 옷은 진흙투성이었다. 한유진은 간신히 챙긴 파일처를 들고 있었다. 하마터면 덫에 걸릴 뻔했습니다. 경감님, 이 경감은 그녀를 보고 팀원들 전체를 둘러보았다. 그래, 채는 교활해. 하지만 이걸 봐. 그는 서류를 펼쳤다. 서류는 도시 외곽의 작은 항구를 가리키고 있었다. 저기가 놈의 마지막 경로일지도 몰라. 맹그로브 숲에서의 밤은 안도의 한숨으로 끝났다. 조직의 함정은 팀원들을 해치지 못했고 오히려 새로운 단서를 남겼다. 채널 옥죄어오는 포위망은 더욱 좁혀졌다. 교회의 작은 항구는 낮 동안 조용해 보였다. 몇몇 어부들이 그물을 수리하고 있었고 아이들이 낡은 목조다리 위에서 뛰어놀고 있었다. 하지만 정보 보고에 따르면 이곳은 밤이 되면 조직이 상품을 대형 선박으로 옮겨 말레이시아로 향할 때 활기를 띈다고 했다. 오후부터 이진우 경감과 팀은 계획을 준비했다. 지휘 차량의 테이블 위에 항구 지도가 펼쳐졌다. 주력선은 이 경로를 통해 출항할 거다. 그가 지도 위에 붉은 선을 가리키며 말했다. 1팀은 해상 경로를 차단하고 2팀과 3팀은 육로를 포위한다.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 한유진 경사는 옆에 서서 진지하게 듣고 있었다. 그녀는 이전에 구출했던 젊은 여성들의 얼굴을 잊을 수 없었다. 경감님, 그 배에 아직 희생자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밤이 찾아왔다. 바닷바람은 디젤유와 젓갈 냄새를 섞어 날랐다. 항구의 불빛이 희미하게 켜지기 시작했다. 멀리서 의심스러운 활동이 보였다. 트럭들이 부두로 들어왔고 건장한 남자들이 커다란 상자와 자루들을 옮겼다. 작은 배의 여러 척이 상황을 정찰하듯 오갔다. 이 경감은 무전으로 명령했다. 모든 팀 준비, 내 신호를 기다려. 밤 11시경 대형 선박 한 척이 부두에 접안했다. 불빛은 마치 어선으로 위장하려는 듯 희미하게만 켜져 있었다. 하지만 크기는 단순한 고기잡이 배라기엔 너무 컸다. 부두의 활동은 더욱 활발해졌다. 고함 소리와 나무 부딪히는 소리가 엔진 소리와 뒤섞였다. 목표 확인. 이 경감이 속삭였다. 그는 길게 숨을 내쉬고는 크게 말했다. 지금이다. 눈 깜짝할 사이에 경찰의 탐조등이 항구 전체를 환하게 비췄다. 지휘하는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다. 움직이지 마. 경찰이다. 상황은 즉시 깨졌다. 조직원들은 충격에 빠져 일부는 도망치려 했고 일부는 무기를 들고 저항했다. 경고 사격이 허공으로 울리자 많은 이들이 엎드렸지만 일부는 끝까지 싸웠다. 경찰 부대가 모든 방향에서 진입했다. 부두에서 격렬한 충돌이 벌어졌다. 의자와 나무 상자들이 날아다니고 고함 소리가 사이렌 소리와 뒤섞였다. 한유진은 방금 문이 열린 트럭으로 달려갔다. 안에서 그녀는 손이 묶이고 얼굴에 공포가 가득한 젊은 여성 3명을 발견했다. 이제 안전해요. 그녀가 속삭이며 밧줄을 잘라주었다. 한편 이 경감과 해상팀은 출항하려던 대형 선박을 저지했다. 배 엔진이 굉음을 내며 경찰의 포위망을 뚫으려 했다. 경찰은 붉은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고속정들이 즉시 달라붙었다. 갈고리가 배에 걸리면서 갑판 위에서 충돌이 계속되었다. 조직의 부하들은 날카로운 무기와 몽둥이로 저항했지만 잘 훈련된 경찰에게 패배했다. 한 명씩 제압당했고 마침내 배는 통제되었다. 거의 30분간의 격렬한 전투 후였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 검은 재킷을 입은 한 남자가 부두 옆 작은 보트로 뛰어내리는 것이 목격되었다. 그는 재빨리 움직였다. 불빛 아래
그의 얼굴이 언뜻 보였다. 이 경감은 그를 알아봤다. 첸, 저기 있다. 이 경감이 소리쳤다. 한유진은 돌아보았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작은 보트는 부두를 뒤로 한 채 빠르게 떠났다. 해상팀이 추격하려 했지만 혼란 속에서 첸은 바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실망스러웠지만 그날 밤의 작전은 큰 성공이었다. 20명 이상의 조직원이 체포되었고 수십 명의 희생자가 구출되었으며 대형 선박은 압수되었다. 이제 탐조등과 사이렌 소리로 가득 찬 항구에서 이 경감은 어두운 바다를 응시하며 서 있었다. 거의 잡을 뻔했어.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한유진이 옆에 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정말 교활하군요. 하지만 그의 길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번엔 도망쳤지만 오래 가진 못할 겁니다. 이 경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구급대원에게 안겨있는 희생자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울음소리는 이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작은 항구에서의 뜨거웠던 밤은 큰 승리로 끝났지만 동시에 모든 팀원의 마음에 약속을 남겼다. 그들은 첸이 완전히 체포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었다. 작은 항구에서의 대규모 작전 후 며칠, 부산은 겉으로는 평온을 되찾았다. 하지만 수사팀에게 폭풍은 이제 막 몰아치기 시작했다. 체포된 조직원들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 하나가 나왔다. 첸은 사람이 거의 찾지 않는 해변 근처 언덕 위의 낡은 별장에 숨어 있었다. 그곳은 잘 위장되어 있었고 바다로 내려가는 특별한 통로가 있었다. 이진우 경감은 그 별장에 위성사진을 응시했다. 여기가 놈의 소굴이군. 막다른 골목에 몰렸어. 필사적으로 저항할 거다. 모두 준비해. 그날 밤 팀은 조용히 움직였다. 차는 언덕으로 향하는 흙길을 따라 천천히 달렸다. 바닷바람이 강하게 불어짠 내와 숲의 습기를 섞어 날랐다. 한유진 경사는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때가 왔어. 그녀는 생각했다. 목표 지점 근처에 도착하자 그들은 걸어서 숲을 헤쳐나갔다. 멀리서 별장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다. 무장한 남자 여러 명이 마당을 서성이고 있었다. 이 경감은 무전으로 명령했다. 1팀은 북쪽, 2팀은 해변에서 준비, 틈을 주지 마. 자정정각, 작전이 시작되었다.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침묵을 깼다. 움직이지 마. 경찰이다. 지휘하는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다. 격렬한 싸움이 터졌다. 첸의 부하들이 미친 듯이 총알을 퍼부었다. 경찰은 정확하게 응사하며 그들을 후퇴시켰다. 한유진은 벽 뒤에 숨어 숨을 헐떡이다가 옆방에서 발견된 희생자를 구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갔다. 그 혼란 속에서 이 경감은 별장 뒷문으로 나오는 한 남자를 보았다. 검은 재킷, 차가운 얼굴, 도전으로 가득 찬 눈빛, 첸이었다. 그는 해변에 묶어둔 작은 보트를 향해 달려갔다. 첸, 멈춰. 이 경감이 소리치며 뒤를 쫓았다. 하지만 첸은 계속 달렸다. 경고 사격이 울리고 모래알이 그의 주변에 흩어졌다. 그가 보트에 뛰어내리기 직전 총알 한 발이 그의 앞쪽 나무에 박히면서 그를 멈추게 했다. 이 경감은 총을 겨눈 채 다가갔다. 다 끝났어. 손들어. 첸은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은 조롱으로 가득했다. 날 잡으면 모든 게 끝날 거라고 생각하나? 밖에는 나 같은 놈들이 훨씬 많아. 이 경감은 그를 날카롭게 응시했다. 그럴지도. 하지만 오늘 밤 내 길은 끝났어.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거센 바닷바람과 파도 소리, 그리고 심장 박동 소리만이 들렸다. 마침내 첸은 천천히 손을 들었다. 경찰들이 재빨리 다가와 수갑을 채웠다. 다른 팀원들에게서 안도의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별장에서는 첸의 남은 부하들이 모두 체포되었고 추가 희생자들이 구출되어 서류와 전자기기들이 압수되었고 이는 국제적인 네트워크 전체를 폭로할 증거가 될 것이었다. 한유진은 해변에 서서 용의자 차량에 태워지는 첸을 바라보았다. 안도감과 씁쓸함이 교차했다.
그녀는 미처 구하지 못했던 젊은 여성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마침내 그녀가 속삭였다. 이 경감이 옆에 섰다. 그래. 하지만 우리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 서류들이 더 많은 네트워크를 밝혀낼 거야. 하지만 오늘 밤 우리는 정의가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 그날 밤 조용한 해변은 길고 긴 추격의 끝을 목격했다. 몇 달이 지난 후 부산을 공포에 떨게 했던 검은 그림자 주범은 마침내 체포되었다. 그리고 비록 법적 절차는 아직 길게 남아 있었지만 정의의 빛은 길을 비추기 시작했다. 해변에서의 대결 후 몇 달, 부산지방법원의 주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앞줄에는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여전히 남은 상처가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사진을 들고 있었고 몇몇은 흐느껴 울었다. 오늘 법원은 첸과 그의 부하들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었다. 검사는 무거운 목소리로 공소 사실을 낭독했다. 인신매매, 납치, 감금, 그리고 살인 미수, 수집된 모든 증거 서류, 문자 메시지, 희생자들의 증언은 첸을 꼼짝 못하게 올감했다. 첸은 피고인석에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감정이 없는 듯 차가웠다. 하지만 고통스럽게 그를 응시하는 희생자들의 시선에 그의 오만한 가면은 서서히 금이 갔다. 판사가 의사봉을 내리치고 판결을 낭독하자 법정은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다. 첸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었고 대부분의 부하들은 수십 년의 징역형을 받았다. 희생자 가족 속에서 기쁨의 환호성과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어떤 이들은 서로를 껴안았고 어떤 이들은 감사함에 고개를 숙였다. 한유진 경사는 뒷줄에 앉아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법의 처벌이 잃어버린 생명을 되돌릴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적어도 공포로 가득했던 밤은 끝이 났다. 한편 이진우 경감은 법정 밖에 서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은 경찰만의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승리입니다. 이 사건이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달콤한 말에 쉽게 넘어가지 마십시오. 항상 경계하십시오. 범죄는 믿음직해 보이는 얼굴 뒤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살아남은 희생자들은 신체적, 정신적 회복 과정을 거쳤다. 어떤 이들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고 어떤 이들은 여전히 심리치료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그들에게는 삶을 계속 살아갈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이다. 그날 밤 한유진은 수많은 비극의 증인이었던 부산항에 서서 바다를 응시했다. 파도는 마치 과거의 어두운 흔적을 지우려는 듯 잔잔하게 밀려왔다. 그녀는 길게 한숨을 쉬며 밤바람이 얼굴을 스치게 두었다. 이 모든 고통이 다시는 누구도 이런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경고가 되기를 그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 경감이 다가와 옆에 섰다. 하나의 큰 막을 내렸군.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한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사람들을 이런 덫에서 지키는 일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겁니다. 맞아. 이 경감이 답했다. 하지만 우린 한 가지를 증명했지. 길이 아무리 어두워도 진실은 결국 빛을 찾아낸다는 것을. 두 사람은 침묵했다. 들리는 것은 바다 소리뿐이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범죄와 정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희망과 굴하지 않는 의지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쉬운 일자리나 화려한 삶의 이면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상기시킨다. 모든 가족에게 경계를 늦추지 말기를, 모든 젊은이에게 쉬운 유혹에 넘어가지 말기를,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진실은 더딜지라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을 멈추지 말기를.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 닿았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당신의 생각, 응원 또는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범죄는 항상 존재할 것이지만 우리가 함께할 때 우리는 진실의 빛이 계속 타오르게 할 수 있습니다.